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서 진행했던 그 이론에 이어서 정책론 문제로 내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적중 문제에서 25문항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편제를 해놨는데, 자, 보시면서 앞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영역을 좀 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선호를 말하죠. 가치는 믿음 또는 신념 이러면서도 더 좋거나 더 싫거나 무엇보다 조금 더 아니면 먼저 이런 그 개념에 쓸 때 이렇게 가치란 말을 쓰게 되는데, 옳은 것은 가치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가치는 목표라고 딱 떨어지게 말은 하진 않지만 무엇을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성,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방향성의 그 마무리점을 가치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때문에 우리가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 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된다. 비례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평등 또는 공평, 균등 또는 뭐 이렇게 형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다른 것은 다르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은 다르게, 무엇을 기준으로 더 많이 했다면 그 많이 한 대가를 플러스해 주는 것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이익을 스스로 감내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례적 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자원 배분의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자, 이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험 수리의 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보험 수리는 그야말로 기여한 만큼 급여가 나가도록 하는 수지와 수익과 지출이 일치하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의 평등 또는 수량적 평등 또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수량적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아니죠. 수량적 평등은 누구나 똑같이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적 평등 또는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는데, 여기 열등처우의 원칙은 사회보험처럼 기여한 바에 따라서 다른 것은 다르게 비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의 개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간섭받지 않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좋지요? 그래서 약간 이 애매한 표현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기회를 받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거기에는 평등, 공평, 적절성은 인간답게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듯 최소한 인간답게 사는 하한선을 언급을 했는데, 최저 임금이나 종래의 최저 생계비, 최저 보장 수준 또는 빈곤선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얼만큼 얻을 수 있냐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느냐 해서 소위 완트의 개념보다는 니드에 초점을 둔 배분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국가가 효과적이지요. 사회적 적절성 인간답게는 시장보다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 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 최저 보장 수준, 자 이런 것은 바로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한 기준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적절성, 상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는 공평, 균등이라고 하는 비례적 평등을 말하는데, 사회적 적절성은 어찌 보면 획일적 기준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형평성과는 또한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중요한다. 사회적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적어도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인간답게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하한 기준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객관적 기준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3번 최저 생계비나 최저 보장 수준이나 최저 임금은 여기에 해당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두 문제, 영국을 두 문제를 다뤄놨는데 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요보 아동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진 차별화된 이 구빈을 시행했다. 좋습니다. 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었다는 이런 그 지적을 받습니다. 1662년에 있죠. 스피렌랜드법 1795년 노동 가능 빈민에 대한 원의 구호를 금지했다. 노동 가능 빈민에 대한 원의 구호를 금지한 것은 1722년 작업장법을 말하는 것이고, 스피렌랜드법은 워킹 푸어에 대한 임금 보조나 최저 생계비 보조 제도를 말합니다. 3번은 틀린 거죠. 이것은 작업장법을 말합니다.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그래서 거기 억압 속의 구제의 원칙에 하에서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을 언급을 했습니다. 찰스 부스 나와 있지요. 그래서 런던직의 빈곤 조사를 했다. 다 좋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은 작업장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은 여러분들이 해서 첨가해 주시고, 다음에 5번에 보면 교묘한 함정을 팠던 이런 영역이 있어서 같이 기출문제를 집어넣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용어는 없었지만은 최초의 사회보장의 의미를 갖는다. 또 그런가 하면 최초의 사회보험의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도 특히 1883년에 질병보험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상호 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을 기원을 했다. 1883년 질병보험, 지금 우리 같으면 건강보험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처음 건강보험 이전에 의료보험을 1977년에 시행할 적에 조합주의로 하지 않았습니까? 직종에 따라서 각기 다른 조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도 역시 직장 의료보험조합, 지역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의료보험조합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공제조합을, 즉 길드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조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 주도로 입법되었다. 그 당시는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체제, 비스마르크 체제를 부정하는 소위 좌파적 성격을 가진 것이고, 여기는 강력한 독일 제국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비스마르크, 철혈대제 비스마르크의 통치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들린 거지요.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도입에 반대했다. 자, 이거는 뭐 이제는 많이 보편화됐습니다만, 이런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결국에 노동자를 교묘한 고진화된 술책으로 소위 국가의 노예로, 또 자본가의 노예로 삼는 것이다라고 해서 소위 사회주의자들은 상당히 긍정 반대했습니다만, 강력한 비스마르크의 통치력에 의해서 현실화된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사회주의자는, 오늘날에는 사회주의자나 노동자 계층에서는 이런 사회복지 정책을 비판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걸 고진화된 착취수단으로 봤었습니다. 노동자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 기획되었다. 됐죠? 그래서 채찍 정책으로 1878년에 사회주의자 탄압법, 그리고 당근 정책으로 1883년부터의 소위 사회보험, 소위 질병보험법, 노동자 보상보험법, 그리고 폐질 노령연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다음에 7번을 보시면 7번. 복지국가 발달 이론 중 수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정책 이론은 산업화 이론, 사회양심론, 사회통제론,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그리고 조합주의 이론, 전파 이론, 또 시민권 이론, 또 권력자원 이론이라는 사회민주주의 이론, 이런 많은 이론들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수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 이론이지요. 사회정책이란 산업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참으로 묘한 것은 어떠한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간에 어떠한 이념을 가진 국가에서도 참으로도 묘하게도 비슷한 수준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비슷한 성향의 문제가 발생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이 되더라.
마치 약속한 듯이 한 점에 모이듯이. 그래서 일명 수렴 이론이라고 하면서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다는 점에서 탈이데올로기 이론 또는 이념 체계의 종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산업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 복지국가 간 차이점보다 유사점을 강조했다. 특히 여기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탈이데올로기 이론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변수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니은번과 디귿번이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경제발전 수준과 사회복지 지출 수준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기술적 결정론, 산업화 발전, 또 산업화를 통해서 비축해 놓은 자본을 가지고 사회복지나 복지국가의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해서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복지 지출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만큼 또한 복지국가의 수준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산업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단답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면 에스핑 앤더슨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 사회계층, 또 1997년에는 탈가족화 이러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조합주의, 삼인주의 조합주의는 보수주의라고 하니까 자유주의, 보수주의, 삼인주의로 이렇게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중에 자유주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 암기가 된다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소국국가 또는 자유방임국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상당히 많은 면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민간복지를 보완하는 복지국가, 사회보험 프로그램, 자유주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조합주의나 보수주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삼인주의는 사회수당 프로그램을 강조를 합니다. 옳지 않다면 2번이군요. 다차원적 사회계층, 시장 효율성, 낮은 탈상품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2번. 다음에 10번 문제 드물게 나오지만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단계로 오른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이론으로서는 이상적 모형으로 합리 모형, 또 현실적 모형으로 만족 모형이나 점증 모형이나 호남 모형이나 최적 모형이나 쓰레기통 모형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정책 형성 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면 그에 대하여 이슈화를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도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관여하게도 함으로써 아젠다가 형성이 되는데 아젠다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를 해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게 하는 수준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 개입이 요구되는 사회적 이슈를 공중의제 또는 공공의제라고 합니다. 그중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정부의 의안으로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정부의제, 정책의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에 대하여 해결책을 해서 다양한 대안을 선정하게 되는데 입안이라 하고 그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 것을 바로 정책 결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면 의제가 형성되었으면 입안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나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아니군요. 1번 평가가 앞에 있네. 의제를 형성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재 앞에서 다 여러분 다 노트 정리한 것처럼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1번 사회복지정책 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는 조사론에도 실천론에도 지역사회복지론에도 정책론에도 행정론에도 다 나오는 거지요.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 본다면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중에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비교를 가지고 가장 잘 나왔습니다. 다음에 평가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가지고 효과성평가, 효율성평가, 노력성평가, 공평성평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등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평가. 과정평가는 어떤 사람은 형성평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과정평가, 형성평가를 나누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형성 과정 중에 수시로 행하되 그 자리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충하거나 수정을 해가는 평가를 바로 과정평가,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최초의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과정평가가 아니라 결과평가, 즉 총괄평가가 되겠습니다. 효율성 평가는 투자 비용 대비 산출, 양으로 이끌어가는 평가. 그래서 정책 목표 달성을 비용 대비 편익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있지요. 비용 대비 편익으로 하는 평가. 그래서 투입도 수량화해서, 그리고 산출도 수량화해서 비교하는 것은 효율성 또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투입은 수량화할 수 있으나 산출은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은 비용 효과 평가 또는 그냥 효과성 평가라고 합니다. 때문에 거기에 효율성 평가는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효율성 평가는 정책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찾는 데 효율적이다. 정책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찾는 데 효율적인 것은 이건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형성평가가 되겠어요. 다음에 효과성 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비용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 여부를 비용 측면에서 하는 것은 효율성 평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효율성 평가지. 효율성 평가. 다음에 정책 성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에는 효율성 평가, 비용 편익 분석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그래서 평가는 어디든 간에 쭉 나오니까 봐주시고, 다음에 12번에서는 정책 결정 이론에서 이상적 모형인 합리 모형과 현실적 모형인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호남 모형,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 정책창 모형, 이런 등등의 모형들을 쭉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는 정책 대안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있다. 더 이상 보지 않더라도 바로 이런 해결책의 문제, 정책 대안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독립적으로 떠다니는 세 개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우연히 이 세 개의 흐름이 만났을 때 정책이 발표되곤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에서 파생되어서 1984년에 킹돈이 제시했던 정책창 모형이 되겠습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정책 대안들이 정치적 흐름, 문제 흐름에 의해 정책 아젠다로 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들 세 개의 흐름이 연결되면 정책의 창이 열려 정책 대안이 마련되고, 그렇지 않으면 각 흐름은 다시 제각각 본래 흐름으로 돌아간다. 자, 여기는 정책창 모형 또는 흐름창 모형인데, 이의 원형이 쓰레기통 모형이어서 쓰레기통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답을 달았던 기출문제를 올려놓은 겁니다. 다음에 정책 분석의 틀을 다뤄놨네요. 정책 분석의 틀은 3개에서 4개가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버트와 스펙트 또는 길베트와 테렐이 제시한 정책 분석의 틀, 이렇게 보면은 산출 분석, 과정 분석, 이행 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행 분석, 산출 분석, 과정 분석. 그중에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대한 분석을 말하는 것이고, 산출 분석은 내용에 대한 분석을, 그리고 이행 분석은 효과성이나 효율성과 같은 성과에 대한 분석을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중에 산출 분석은 내용에 대한 거죠. 자활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률 비교 연구. 탈수급률을 비교, 말하자면 효과성,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성과평가가 되겠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 과정 분석, 이것은 소위 과정 분석 절차 평가가 소위 과정평가가 되겠어요. 과정 분석이 되겠어요.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중 근로유인 효과 분석, 근로유인 효과 분석,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는 성과 분석이, 이행 분석이 되겠어요. 기초연금과 옛날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분석.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기 때문에 할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출 분석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유적 할당의 핵심 기준은 보통 우리가 할당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쓸 때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가 노트 정리했던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 그리고 자산조사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이 네 가지만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뭐예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법률 규정을 보면 부양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법으로 정한 비율, 법정 비율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하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부양의무자 조건 있느냐 없느냐 어쩌면 보면 귀속적 주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부양의무자 조건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득 인정의 조건, 자산조사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유적 할당 기준은 당연히 자산조사죠. 자산조사는 뭘 가지고 해요? 바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면 재산의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고 소득의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해서 소득 인정액.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은 워낙 많이 설명을 해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장애 정도는 진단, 경제적 수준은 자산조사, 그리고 18세 이상이면 장애수당, 18세 미만이면 장애아동수당, 아니면 18세 이상이면 장애인연금, 18세 미만이면 장애아동수당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장애 정도, 진단, 경제적 수준, 자산조사, 또 그런가 하면 연령이라고 하는 인구학적 조건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사회보험 제도의 급여와 급여 형태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현행 우리가 사회보장, 사회보험제도의 급여 그러면은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기회, 권력 등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현행 사회보험 급여를 보면 국민연금급여는 현금급여로 지급되는 소득보장제도죠. 노령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그리고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그에 비해서 건강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장제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5대 사회보험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급여를 쭉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현금급여, 4등급으로 해서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현금급여지요. 평균 임금의 70%로 제공되도록 하는 현금급여가 되겠어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한 내용으로서 당연히 현금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 국민연금 유족급여, 현금급여가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지요. 다음에 17번 근자에 강조되기 때문에 정책론, 행정론, 막론 나오는데 한번 다뤄보시고 18번에 보시면 어제는 17번 문제에서는 17번 문제에서 범주적 보조금 또 그런가 하면은 총액 또는 포괄적 보조금 그리고 일반 교부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일반 보조금이고 가장 낮은 것은 범주적 보조금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런 거 봐주시도 세부 내용도 시험 전에 1번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전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의 관리 감독은 국가가 중앙정부가 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지도 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분권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가 지방사업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는 보건복지부의 타 부처 복지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사회보장 통합관리망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던 사회복지 정보 또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이력 등등을 그렇죠? 통합관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또는 사회보장 통합관리망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보시면 해서 저 있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답은 뭐 모두가 되겠네요. 자, 19번은 여러분 단답이니까 보시고 20번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이나 민간보험이나 똑같이 위험의 공동분산이라는 거, 또 급여 제공을 위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 물론 그 정확성의 정도에 따른다면 민간보험은 이론짜리 하나 틀리지 않게 아주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고 사회보험은 전국 국민을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이라고 해서 상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사회보험이나 민간보험은 똑같이 사회적 적절성이나 개인적 공평성을 모두 강조하지만 상대 비교해 본다면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보다, 민간보험은 개인적 공평성을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접근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으로 정해진다. 그렇습니다. 민간보험은 위험분산을 하지 않는다. 민간보험이든 사회보험이든 위험의 공동분산을 가장 기본 특징 보험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사회보험이나 민간보험은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공공부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21번은 여러분의 이런 내용도 보시고 22번 고용보험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지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보험가입기간, 피보험기간이란 보험가입기간과 이직일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90일에서 240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구직 노력했음을 누구로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된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대상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좋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1번이죠. 우리는 고용보험사업 4가지 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으로 징수해야 된 고용보험료는 2가지 명목을 한 거죠. 보험료 징수법 규정을 보면은 실업급여, 보험료, 노사균등분담하되 본래 목적인 실업급여 비용으로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비용으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되 본래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2번에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지요. 다음에 23번에 산재보험이 나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급여에 보면은 현물급여로 요양급여, 나머지 7개가 모두 현금급여인데 장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또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업이 또 그런가 하면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장해급여 1등급에서 12등급의 장해급여를 받는 자들이 훈련을 필요로 한다면 그에 대해서 비용을 대주는 등에 관련된 직업 재활급여 등을 여기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뭐 따졌죠? 휴업급여에는 부분 휴업급여, 고령자 대상 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뭐 등등으로 이렇게 또 재요양기간 중에 휴업급여 등이 존재를 합니다.
또 직업재활급여, 사유재활급여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뭐 4번이네요.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빈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뭐 등도 쭉 나눌 수가 있는데, 사유적 배제는 빈곤 박탈에 관련된 사회 문제를 나타내는 사유적 접근법이다.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빈곤이나 박탈은 어느 시점에 바라보는 정태적 관점으로 무엇이 있니 없니, 돈이 있니 없니로 따지는 것은 바로 이 절대적 빈곤에 나오는 것이 빈곤이나 박탈이라고 설명하는데, 그에 의해서 사유적 배제는 1970년대 프랑스 사유당 정부, 시라크 정부에서 나왔던 이런 용어가 되겠는데, 이제는 뭐 빈곤이나 박탈처럼 어느 시점의 정태적 개념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럴 수밖에 없었던 다면적 다차원적 분석과 동체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을 사유적 배제라고 합니다. 자, 맞습니다.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선 이하의 국민의 수를 전체 국민의 수에 비교해본 비율을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빈곤선 이하 사람들 간의 소득 분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건 뭐 전혀 무관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그러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부양 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이 되겠어요. 상대적 빈곤은 박탈 지표 방식과 소득 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니을번에 대해서는 제가 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루지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니은번이 들어있는 거 다 틀린 거고, 니은번이 3번과 5번은 무조건 틀린 거고, 기억번이야 다 맞으니까 결국에 답은 기억 1번과 2번이 되겠어요. 1번과 2번. 그런데 디귿번에 보시면 기준 평균소득이라고 하는 3교시 아주 적나라한 이런 함정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준 평균소득의 30%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의 30%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5번에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이다. 자활기업은 사유적 기업 창업을 전제로 한다. 자활기업이 사유적 기업 창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나 차사유계층 두 사람 이상이 이렇게 만드는데, 한 사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자활기업에는 차사유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 교육, 사업의 운영 주체이다. 자활사업의 생산품은 시장 영역 또는 공공 영역에서 시장 영역에서도 판매될 수 있고 공공 영역에서도 판매될 수가 있다. 뭐 25번에 보신다면 거기 옳지 않은 것은 사유적 기업 창업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어떤 자활기업이라고 해서는 본래는 자활 공동체였던 것이 이제 이름이 바뀐 건데, 수급자, 사상유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활기업은 한 사람 이상의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사업자로서 탈빈곤을 위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자활기업이라고 하는데, 자활기업. 자, 이런 대상으로 해서 꼭 사유적 기업 창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앞에서 배웠던 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 그 페이지에서 문제로 확인을 해서 봤습니다만, 뭐 여러분이 100% 생각난다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많이 좀 귀가 부드럽습니다 라고 하면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르독 해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이렇게 80점 선까지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정책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행정론 이론과 문제풀이를 쭉 연이어서 무리를 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